한 남자가 암흑 속에서 번쩍 눈을 뜹니다. 다리를 펼 수 없을 정도로 좁고 어두운 이곳에서 지금 그는 손발이 묶인 채 웅크리고 있었는데요. 여기가 어딜까? 도통 감이 잡히지 않는 남자. 그는 이곳에 갇히기 전 마지막 기억을 더듬어 보기 시작합니다. 가만히 있어보자. 학원 가서 수업을 들었고, 그 다음에 아래층 PC방에 가서 친구를 만났고, 내가 게임에 져서 술을 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된 거더라? 기억이 가물가물하긴 하지만 그 이후에 뭔가 전봇대를 붙잡고 구토를 했던 것까지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가 머리를 가격당했어요. 목도 좀 졸렸었던 것 같은데 그 때문인지 막 성대도 아프고 목소리도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어둠 속에 웅크려 부들부들 떨고 있던 그의 귀에 어떤 소리가 들려옵니다. 안녕하세요. 대리 부르셨죠? 대리라는 단어가 귀에 확 꽂힙니다. 나는 지금 차 트렁크에 있는 거구나. 대리기사가 온 상황이니까 그럼 어쨌든 저 두 사람은 오늘 처음 보는 사이일 거 아니에요. 그 둘이 공범이 아니라는 사실만으로도 이 트렁크 속 남자에게는 희망이 샘솟는 것만 같았습니다. 게다가 대리기사도 남자니까 잘하면 자기를 도와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저 사람들 목소리가 나한테 들린다는 건 내 목소리도 저들한테 들린다는 거겠지? 영화 같은 데서 보면 납치를 한 뒤에 막 입에 재갈을 물려두고 그러기도 하던데 지금 남자의 입은 테이프나 재갈 같은 게 없이 자유로웠습니다. 그런데 아까 성대를 다친 것 같다고 했었잖아요. 소리를 좀 내보려고 하니까 막 목이 찢어질 듯이 아프고 쉰 소리가 납니다. 목소리를 못 낸다면 다른 소리라도 좀 내봐야 되겠죠. 아직 차는 출발하기 전입니다. 남자는 힘을 내서 발로 막 트렁크를 걷어 차보는데요. 분명히 차 안쪽까지 소리가 들렸을 법도 한데 별 반응이 없습니다. 남자는 다시 온 힘을 다해 막 피가 날 것만 같은 목으로 소리를 내봅니다. 겨우 살려까지 말했는데 그 순간 자동차 시동이 붕 걸리면서 차가 출발해요. 남자의 목소리가 그렇게 묻혀버립니다. 이 차를 운전하고 있는 대리기사의 이름은 도윤이었습니다. 24살의 도윤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없는 살림에 이 공무원 준비까지 하느라 밥값, 커피값도 아끼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도윤의 대학교 선배가 이 도윤이한테 아르바이트 자리 하나를 제안하는데요. 선배는 자기가 최근에 오픈한 사업이 하나 있는데 대리운전 사업이라고 해요. 청각장애인들이 운전하는 조용하고 안전한 대리운전. 이게 컨셉이라고 합니다. 선배는 이 대리기사들이 가끔 못 나오게 되면 이 도윤이한테 대타로 일을 좀 해달라고 해요. 청각장애인인 척을 하면서요. 도윤이는 영 꺼림칙한데요. 하지만 선배는 운전만 안전하게 하면 절대 걸릴 일이 없다. 알바비도 잘 챙겨주겠다 하면서 도윤이를 회유합니다. 그렇게 도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청각장애인인 척 대리운전 알바를 시작합니다. 선배가 말했던 대로 다른 기사님들이 빠질 때만 대타로 가서 운전을 하는 거였어요. 일은 크게 어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다만 운전하는 것보다 청각장애인인 척 하는 것에 더 신경을 써야 했어요. 운전을 하다가 무슨 소리가 났을 때 본능적으로 반응을 하게 되는데 그런 작은 반응들까지 다 제어를 해야 됐어요. 아무것도 안 들리는 척. 근데 또 뭐 하다 보니까 이것도 적응이 됩니다. 손님들은 도윤이가 정말로 청각장애인인 줄 알고 별별 짓을 다 해요. 택시 안에서 막 계속 쌍욕을 하는 사람, 큰 소리로 방귀 뀌고 트름하는 사람, 업무 관련한 기밀 얘기를 하는 사람 등등등. 사실 도윤이는 이게 다 들리지만 안 들리는 척 표정 관리를 하면서 또 때로는 너무 웃긴데 그 웃음을 꾹꾹 참아가기도 하면서 그렇게 대리운전 알바를 해나갑니다. 이날도 기사 하나가 나오지 못한다고 해서 도윤이는 연락을 받고 대리운전을 하러 나가는데요. 운행이 끝나고 나면 이 어플을 통해서 기사랑 손님이 서로 점수를 매기고 리뷰를 남길 수가 있었거든요. 오늘 손님의 이름은 윤태건이었는데 이 사람 리뷰를 한번 봤더니 엄청 잘생기고 매너 좋으심, 현금 결제하고 거스름돈을 받지 않아요. 뭐 이런 내용이 쓰여 있었습니다. 예감이 좋죠? 도윤은 이윽고 목적지에 도착해 그 손님에게 인사를 건넵니다. 안녕하세요. 대리운전 부르셨죠? 그리고는 손님의 얼굴을 쓱 봤는데 정말 리뷰대로 너무 잘생긴 거예요. 거의 드라마에 나오는 혹은 영화 속에 나오는 배우나 연예인처럼 생겼습니다. 우와, 진짜 잘생겼다.
속으로 감탄을 하면서 도윤은 운전할 준비를 합니다. 이 청각장애인이 운전할 때는 그 스티커를 붙여야 되나 봐요. 그래서 그 청각장애인 스티커를 붙이려고 차 뒤편으로 가는데 이상하게 차는 새하얗고 깨끗한데 번호판만 이 번호가 식별이 안 될 정도로 지저분해요. 도윤이 묻습니다. 손님, 저 출발하기 전에 저 번호판 좀 닦으려고 하는데 물티슈 있으세요? 이렇게 번호판 안 보이는 채로 운행하다간 벌금 맞거든요. 손님 윤태건은 이 청각장애인 대리운전을 많이 이용해봐서 그런지 청각장애인들과 소통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입모양을 크게 하면서 차를 가리키며 말해요. 괜찮습니다. 그냥 타셔도 돼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도윤은 알겠다고 하고 운전석에 타서 시동을 붕 걸고 출발합니다. 차 안에서는 라디오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홍영동에서 20대 남성이 또 실종됐습니다. 연달아 발생하는 실종 사건에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성인들의 실종 신고 법안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엔 또 다른 인물, 수현이 등장합니다. 각기 다른 인물들의 이야기가 어떻게 한 군데에서 이렇게 탁 만나는지 흥미롭게 끝까지 들어주세요. 이 수현은 업무보고 문서를 작성하다가 문득 컴퓨터 옆에 있는 달력을 봅니다. 지훈이가 사라진 지도 벌써 2년 반이 됐어요. 앞서 라디오 뉴스에 나왔던 홍영동 연쇄 실종 사건의 두 번째 실종자가 바로 이 수현이의 친동생 지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실종자의 누나인 수현은 홍영지구대에서 근무하는 경찰이었어요. 첫 실종자가 생겼을 때 초동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내 동생은 무사할 수 있었을까? 수현은 그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날은 다른 대원들이 다 출동 나가고 이 수현이 혼자만 지구대에 남아 있었어요. 벼랑간 한 중년 여성이 지구대 안으로 막 뛰어들어옵니다. 우리 딸 좀 찾아주세요. 수현은 오늘 퇴근 전에 처리해야 될 일도 많은데 또 민원이 들어왔네.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대응 매뉴얼을 기계적으로 읊기 시작합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중년 여성은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딸은 21살이라고 대답을 하는데요. 수연은 그녀에게 가출 신고서를 내밉니다. 성인의 경우에 이렇게 연락이 안 되면 실종이 아니라 가출로 신고를 받는 거였어요. 중년 여성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리고 맙니다. 수현이 여성을 일으켜 의자에 앉히자 그녀는 덜덜 떨며 말합니다. 우리 딸 가출이 아니고 실종이에요. 확실해요. 제발 빨리 출동 좀 해주세요. 애비도 없는 애를 제가 금지옥엽 키웠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휴대폰 위치 추적이라도 좀 해주세요. 하지만 수연은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범죄 혐의가 없으면 경찰이 출동할 수 없고요. 휴대폰이나 카드 내역서도 그렇게 막 아무렇게나 조회해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인의 실종 사건을 접수할 때면 늘 있는 신랑이었어요. 계속 말상대를 해주면 끝이 없었기에 이런 경우에는 그냥 가만히 두다가 제풀에 지쳐서 신고서를 작성하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중년 여성은 신고서를 제출하고 수연에게 내밀어요. 장미영, 21살, 선촌대학교 간호학과. 무미건조한 표정으로 신고서를 보던 수연은 파일철에 그 신고서 서류를 끼워서 정리해 둡니다. 그리고 퇴근 시간이 되자마자 수연은 서둘러 집으로 갑니다. 오늘은 남동생 지훈이가 맛있는 저녁 차려놓을 테니까 절대로 늦지 말라고 했었거든요. 지훈이는 수연에게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남동생이었어요. 불의의 사고로 부모님이 한꺼번에 돌아가셨을 때 수연이는 19, 지훈이는 고작 7살이었습니다. 수연이가 지훈이를 거의 키우다시피 했겠죠. 수연이는 동생 뒷바라지를 하기 위해서 최대한 빨리 안정적인 직장을 잡으려고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경찰 공무원 시험을 보고 1년 만에 딱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수연의 정성어린 헌신적인 서포트를 받아서 기특하게도 동생 지훈이는 의대에 합격했어요. 집에 도착한 수현. 문을 열기도 전부터 맛있는 냄새가 납니다. 누나 왔어? 집에 들어가자 지훈이가 직접 만든 김치찌개, 삼겹살, 각종 밑반찬들이 쫙 차려져 있었어요. 둘은 식탁에 마주 앉아서 서로 누나 일은 어때? 지훈아 공부는 잘 돼가? 이러면서 다정하게 이야기를 하며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지훈이가 말해요. 누나, 나 이번 주 목요일에 중간고사 끝나는데 그날 친구랑 술 마시고 집에 늦게 올 거야? 수연이 대답합니다. 그래, 누나가 통장에 용돈 넣어줄 테니까 재밌게 놀다 와.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을까? 예상이 되시죠? 중간고사가 끝난 날 지훈이는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친구네서 잤나 보지 했는데
아무리 늦어도 누나가 걱정을 하니까 연락을 꼬박꼬박 해주던 동생이 다음날 점심까지도 연락이 없고 휴대폰도 꺼져 있자 수연은 점점 신경이 쓰이기 시작합니다. 일도 손에 잡히질 않아요. 연락이 끊긴 지 30시간이 지났습니다. 수연은 뭔가 잘못됐다 직감하고 급하게 연차를 낸 후에 지훈이 학교로 찾아가는데요. 이 학과 조교랑 또 지훈이랑 같이 술을 마신 친구들을 차례대로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지만 그들도 술을 마시고 헤어진 후에 지훈이의 행방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결국 수연이는 자신이 근무하는 홍영지구대로 가서 지훈이의 실종 신고를 접수합니다. 여러분, 뭔가 이상한 점 눈치채셨나요? 아까 중년 여성한테 신고서를 받을 때 성인은 일단 가출 신고만 가능하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비슷한 나이대에 자기 남동생이 없어지니까 수연은 바로 실종 신고를 넣어버린 거예요. 하지만 이 이상은 수연이가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었습니다. 범죄 수사 규칙에 의해서 경찰관 본인이 피해자의 친족일 경우 수사에서 빠져 있어야 했거든요. 하지만 수연은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한테는 냉철하게 안 된다고 했었던 휴대폰 위치 추적까지 몰래 한번 해보는데요. 지훈이의 휴대폰이 마지막으로 꺼진 곳은 학교에서 멀지 않은 원룸촌 골목이었습니다. 수연은 곧바로 그 골목으로 가보지만 하필 그 지점에 있는 CCTV도 고장나 있어서 별다른 증거를 확보하지는 못했어요. 연락두절 사흘째 되던 날, 지훈이의 학교 근처에 대대적으로 실종 전단이 붙고 수연이 지훈이의 행방을 찾기 위해서 커뮤니티와 SNS에 올렸던 글이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언론에도 보도되기도 했어요. 하지만 아무런 소득 없이 일주일의 시간이 흘러버립니다. 아, 우리나라 실종 관련 법안은 왜 이따위인 거야? 수연이는 막 애가 탑니다. 얼마 전 자기가 근무하던 지구대에 와서 딸을 찾으며 쓰러지기까지 했던 그 중년 여성이 떠오르기도 했어요. 동생이 사라진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는 수연이는 막 술도 마시고 일도 엉망진창으로 하면서 지냅니다. 그러다가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심리치료를 받으면서 시간이 지나며 조금씩 일상을 회복해 나가기 시작하는데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동생이 더 생각날 것 같아서 일부러 더 막 부지런하게 움직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심리상담사가 수연에게 전시회 티켓을 선물합니다. 수연 씨, 이 티켓 윤태건이라고 도자기 개인 전시회 티켓이에요. 왜 요즘 엄청 유명하잖아요. 7년 전쯤에 데뷔하고 그 뒤로 작품 활동 영 안 하다가 최근에 다시 전시회 열더라고요. 한번 가보세요. 화려하게 생긴 미남 도예가. 예술에 별 관심 없는 수연도 들어봤을 정도니까 정말 요즘 인기가 많고 핫한 사람이기는 한 모양이었습니다. 그 주 토요일, 수연은 마침 당직이 아니라서 이 상담사가 준 그 티켓을 가지고 전시회를 한번 가보는데요. 한남동에 위치한 갤러리에서 열린 전시회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습니다. 전시회장에 들어가자마자 제일 처음 보이는 도자기가 수연이의 시선을 확 사로잡아요. 이번 전시회 메인 작품인 그 백도자기에는 형이상학적인 무늬가 새겨져 있습니다. 작품명은 20살의 희로애락. 전시회에 다녀온 후 다시 일상을 살아가는 수연. 그런데 홍영동에서 지훈이처럼 실종 신고가 접수된 이후에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계속 생기고 있었습니다. 지훈이가 사라진 후 몇 개월 사이에 50대 중년 여성과 30대 남성 직장인도 실종됐어요. 실종자들은 경찰이 개입할 여지도 없이 어떤 범죄에 노출됐던 흔적도 없고 그렇다고 시신이 발견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번엔 윤태건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잘생긴 도예가 윤태건. 그는 금수저도 아니고 다이아몬드 수저를 물고 태어났어요. 부유한 집안에 수려한 외모. 어릴 때부터 배우를 해라, 모델을 해라 소리를 들었지만 사실 윤태건의 꿈은 아버지를 따라, 아니 아버지를 뛰어넘는 예술가가 되는 것이었어요. 그의 아버지는 한국을 대표하는 도자기 명인이었거든요. 첫 전시회가 열렸을 때 세상이 자기 작품을 알아봐 주길 바랐지만 온통 그냥 자기 얼굴 얘기뿐이었어요. 오히려 작품에는 혹평이 따라붙었습니다. 영혼이 없는 텅 빈 작품, 껍데기뿐이다. 윤태건은 해결법을 찾으려고 노력했지만 갈피를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 작품이 영혼이 없는 빈 껍데기라고? 다시 청각장애인인 척 대리운전을 하고 있는 도윤과 그 옆에 탄 윤태건의 차 안. 일한 지 얼마나 되셨어요? 갑자기 침묵을 깨고 불쑥 윤태건이 도윤에게 말을 겁니다. 도윤이는 무의식적으로 대답을 하려고 하다가 아차차
나 지금 안 들리는 척 해야 되지? 하고는 입을 닫습니다. 그러고는 생각해요. 아니, 이 인간 진짜 음흉한 인간이네. 들리나 안 들리나 테스트하는 거야, 뭐야? 그때 트렁크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도윤이는 하고 헛기침을 해요. 사실 너무 놀라서 소리를 지를 뻔했는데 그걸 간신히 이렇게 헛기침인 척 돌린 거였어요. 가만, 내가 지금 운전하다 뭐 이상한 걸 밟았나? 아닌데. 그럼 차 뒤편에 뭐 생수 같은 게 떨어졌나? 차가 고장난 건 아닌 것 같고. 뭐지? 쿵쿵쿵. 또다시 소음이 들립니다. 도윤이의 감각이 점점 더 예민해지기 시작하는데요. 그때 윤태건이 입을 엽니다. 저기 잠시만. 하지만 도윤은 안 들리는 척 앞만 보고 계속 운전을 합니다. 아까 윤태건이 테스트로 말을 건 이후에 거기 더 신경을 쓰고 있었거든요. 윤태건은 도윤의 팔을 가볍게 터치하고는 입모양이 보이도록 그에게 또박또박 말합니다. 저기 잠시만 갓길에 멈춰주세요. 도윤은 차를 세우고 윤태건은 조수석에서 내려 뒤쪽 트렁크로 가는데요. 룸미러로 슬쩍 보니까 그가 트렁크에서 공구 같은 걸 꺼내는 게 보입니다. 아니, 저거 스패너 아니야? 도윤이가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윤태건이 그 스패너를 손에 쥐고 트렁크 안에 있는 무언가를 퍽퍽 가격합니다. 차 안에 있던 도윤은 깜짝 놀라요. 그의 귀에 둔탁한 소리가 선명하게 꽂힙니다. 뭔가 묵직하고 무게감이 있는 걸 내려치는 것 같은데 그게 뭔지는 운전석에서는 보이질 않아요. 도윤은 침을 꼴깍 삼킵니다. 소리만 들리고 보이질 않으니까 공포가 더 커져가는데요. 이윽고 윤태건이 동작을 멈추고 트렁크 문을 탁 닫는데 그 순간 분명 사람 신음소리 같은 게 들립니다. 태건은 다시 차에 타고 만족스러운 얼굴로 도윤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다 해결했어요. 가시죠. 도윤은 다시 운전을 시작합니다. 뒤에서 더 이상 소리가 나진 않았지만 운전에 집중이 되질 않았어요. 어쨌든 저 뒤에 뭔가 살아있는 생명체가 타고 있는 것 같은데 제발 동물이기를, 그리고 빨리 목적지에 도착하기를 바라보지만 아직 목적지까지 1시간이나 남았습니다. 불안에 떠는 도윤과는 달리 태건은 여유가 넘치고 심지어 기분이 좋아 보이기까지 합니다. 뒤쪽에서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는 소리가 이렇게 언뜻 들려와요. 도윤이는 어금니를 꽉 깨물고 필사적으로 아무렇지 않은 표정을 지으려고 하면서 운전을 합니다. 아무렇지 않은 표정을 지으려고 하니까 오히려 막 표정이 부자연스러워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살려주세요. 소리는 그렇게 계속해서 들려오고 창밖을 바라보고 있던 태건은 이렇게 혼자서 중얼거립니다. 아휴, 그렇게 해서 어디 들리겠냐. 더 크게 외쳐야 들리지. 도윤은 소름이 쫙 끼칩니다. 야, 이거 완전 미친놈이다. 어떡하지? 신고를 해야 되나? 그렇지만 신고를 하면 자기도 지금 사실 신분을 위조해서 일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처벌이라도 받게 되면 공무원 시험에 당분간 응시할 수 없게 될 수도 있었어요. 에이, 이거 대리운전 어플에 손님들 개인정보가 남으니까 나한테 뭔 짓을 하면 바로 의심받을 텐데 설마 나를 해치진 않겠지. 도윤이는 땀으로 축축하게 젖은 손으로 핸들을 꽉 붙잡고 운전에만 집중하기로 합니다. 그렇게 한참을 운전하다가 이 차량 계기판을 보니까 기름이 별로 없어요. 도윤은 윤태건을 보면서 손님, 주유소에 들러서 주유 좀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후에 제일 가까운 주유소로 들어갑니다. 한 남자 아르바이트생이 차로 다가와요. 얼마나 넣어드릴까요? 머리를 노랗게 염색하고 귀에는 피어싱을 잔뜩 한 그 알바생이 껄렁대는 목소리로 묻습니다. 도윤이 차 시동을 끄고 조수석에 앉은 태건은 5만 원어치 넣어주세요 라고 말해요. 기름을 넣는 동안 다시 한번 트렁크 안에서 쿵쿵 하는 소리와 함께 살려주세요 하는 소리가 새어나오는데요. 도윤은 운전석에 있는 나한테도 들릴 정도니까 알바생은 무조건 듣지 않았을까 싶지만 주유가 다 끝나고 윤태건이 건넨 5만 원짜리 지폐를 받을 때 보니까 그 알바생은 귀에다 이어폰을 꽂고 엄청 크게 음악을 듣고 있는 것 같았어요. 감사합니다. 알바생은 여전히 껄렁대면서 인사를 합니다. 그렇게 윤태건과 도윤이가 탄 차가 주유소를 빠져나가요. 그리고 나서 이 알바생은 어떻게 했을까요? 차가 시야에서 사라지자 어딘가로 급히 전화를 겁니다. 저 수상한 사람을 봤어요. 이 시각 수연은 지구대에 근무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신고 전화를 받아요. 여기 땡땡 주유소인데요.
수상한 사람을 봤어요. 차 트렁크에서 사람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번호판도 더러워서 잘 안 보였고 주유비는 현금으로 냈습니다. 차종은 X90 흰색 풀옵션이었어요. 조금 전 그 주유소 알바생의 신고 전화였습니다. 수연은 곧바로 홍영동 주변 검문소에 X90 흰색 차량이 오면 무조건 트렁크를 검사해달라라고 전달합니다. 그리고는 신고가 들어온 그 주유소로 빠르게 운전해서 갑니다. 도윤은 여전히 윤태건을 태우고 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트렁크에서 나는 소리는 점점 작아지고 있었어요. 나랑 상관없는 사람이다. 나랑 상관없는 사람이다. 도윤은 어떻게든 냉정함을 유지하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합니다. 이렇게라도 안 하면 도저히 맨정신으로 운전을 계속 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눈앞에 검문소가 보입니다. 경찰 2명이 나와서 도윤이가 운전하고 있는 차를 멈춰 세우는데요. 창문을 연 도윤에게 경찰이 말합니다. 실례합니다. 면허증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도윤은 빌려온 청각장애인 운전 면허증을 내밉니다. 경찰관은 도윤에게 트렁크를 한번 열어봐 달라고 합니다. 도윤은 망했다 싶어요. 이제 나도 공무원 시험은 끝이구나. 도윤이는 괜히 안 들리는 척, 못 알아듣는 척 시간을 끌면서 트렁크를 열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그때 또 다른 경찰관, 그 선배 경찰관이 다가와요. 무슨 일 있으십니까? 그런데 그가 조수석에 있는 윤태건을 발견하고는 갑자기 무슨 막 소녀 팬처럼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유명하신 분을 여기서 뵙다니 너무 팬이라면서 전시회 매번 잘 보고 있다면서. 도윤이는 속으로 더 놀랍니다. 아니, 이 납치범 새끼가 유명한 도예가라고? 대체 뭐가 아쉬워서 이래? 윤태건은 자연스럽고 능글맞게 웃으면서 그 경찰관한테 인사를 합니다. 경찰관은 윤태건에게 오늘 신고가 들어온 내용을 말해주면서 그냥 절차상 어쩔 수 없이 저희도 확인을 해야 돼서 실례 좀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태건이 잠시 생각을 하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곧 작품 발표를 하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트렁크에 있어서 제 팬이라면 아시죠? 공식적으로 작품 공개하기 전까지는 세상에 내보이는 게 조금 곤란해서요. 윤태건의 광팬인 그 선배 경찰은 고개를 끄덕끄덕합니다. 윤태건은 전시회 열면 제가 티켓도 보내드리겠다. 언제 한번 제가 식사도 대접하겠다 하면서 그 경찰관을 거의 막 홀려버립니다. 그렇게 그들은 검문소를 무사히 빠져나가요. 멀어지는 윤태건의 차를 보면서 후배 경찰관은 생각합니다. 번호판이 더러워서 잘 안 보이네. 저 일부러 저런 건가? 이 시각 급하게 차를 몰아 주유소에 도착한 수현. 하필 차량이 보일 만한 각도의 CCTV는 고장나 있었어요. 알바생은 운전자는 평범한 대학생 같았고 조수석에 앉은 남자는 굉장히 잘생겼었다 라고 증언을 합니다. 수연은 차량이 어느 쪽으로 갔냐라고 물어보고 그쪽이면 성평대로 방향이네 감을 잡고는 아까 그 검문소로 전화를 걸어서 확인을 해보는데요. 방금 거기로 흰색 X90 차량 지나갔을 텐데 트렁크 검사하셨습니까? 전화를 받은 선배 경찰은 유명한 사람이라서 확인을 안 했다. 윤태건 도예가였다. 절대로 수상한 차량은 아니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수연이는 어이가 없어요. 그게 말이 됩니까? 수화기 너머로 소리를 빽 지르고는 이내 진정을 하고 빠르게 묻습니다. 그 차량 검문소 통과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운전자 신분증은 확인하셨습니까? 도윤이가 가지고 있던 청각장애인 신분증을 확인했던 후배 경찰관이 그에 대한 정보를 줍니다. 그리고 번호판이 더러워져서 잘 안 보였었다라는 얘기도 해줘요. 수연이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운전을 하고 있는 그 청각장애인이 범인이란 얘긴가? 윤태건은 왜 그 범인의 차에 타고 있는 걸까? 수연은 검문소 경찰로부터 전해받은 청각장애인의 신원을 조사해서 해당 주소지로 출발합니다. 윤태건의 차를 운전하고 있는 도윤은 이제 9분 후면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빨리 이 소름 끼치는 새끼를 내려주고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요. 한 교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는 동안 도윤의 휴대폰에서 알람이 울립니다. 영양제를 챙겨 먹으려고 이렇게 알람을 맞춰둔 거였어요. 휴대폰을 꺼내서 막 허둥지둥 알람을 끄다가 도윤이가 실수로 친한 친구와의 문자 메시지 창에 문자를 보내버렸습니다. 어떤 제대로 된 메시지가 아니고 모르고 누른 거니까 막 아무렇게나 특수 문자랑 아무 글자들이 이렇게 눌러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문자를 딱 보낸 그 타이밍에 맞춰서 트렁크에서 웅 하고 그 문자가 올 때 울리는 짧은 진동 소리가 납니다. 우연의 일치겠지? 도윤이는 또 아무 글자나 하나 눌러서 문자를 보내봅니다. 다시 트렁크에서 휴대폰 진동이 짧게 울려요. 그리고 하필 그때 휴대폰이 꺼져버립니다.
아씨, 하필 이때 꺼지냐. 도윤이는 이렇게 휴대폰에 집중하느라 신호가 바뀐지도 모르고 있었어요. 옆에서 태건이 안 가요? 라고 재촉하는데요. 도윤이는 정신을 차리고 얼른 출발합니다. 윤태건이 옆에서 물어요.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하세요? 아니에요. 도윤이는 대충 얼버무리고 계속해서 운전을 하는데 여러분은 눈치채셨죠? 지금 혹시 저 트렁크에 내 친구가 있는 거 아니야? 그 생각에 완전 매몰돼서 도윤이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방금 자기가 소리만 듣고 대답했다는 사실을. 내비게이션을 보니까 이제 목적지 도착까지 남은 시간은 단 3분. 트렁크에 진짜 내 친구가 있는 걸까? 심장이 쿵쾅쿵쾅 튀어나올 것만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미치겠다. 이윽고 인적이 드문 산속에 있는 윤태건의 작업실로 올라가는 산 아래 입구까지 왔어요. 원래대로라면 거기서 우회전을 해야 되는데 도윤이는 그냥 가속 페달을 밟아서 붕 직진을 해버립니다. 옆에서 윤태건이 소리쳐요. 너 뭐하는 짓이야? 내비게이션은 계속해서 경로를 이탈했다고 하지만 이제 도윤이는 내비를 보지도 않습니다. 경찰서로 그대로 갈 생각이었어요. 그때 옆에 앉아있던 윤태건이 주먹으로 창문을 쾅 내리칩니다. 도윤이가 그 소리를 듣고 흠칫 놀랐는데요. 그러자 윤태건은 도윤이에게 가까이 얼굴을 갖다 대고 말합니다. 너 들리는구나. 한편 검문소 경찰관에게서 들은 청각장애인의 신원을 확보하고 그가 사는 주소지에 도착한 수현.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도윤이는 이 청각장애인의 신분증을 빌린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수현이는 지금 그 신분증의 진짜 주인, 그 청각장애인이 살고 있는 주소지로 간 겁니다. 그는 일단 경찰이 찾아와서 1차적으로 놀라고 또 심각한 범죄 사건이 발생했다는 말에 그리고 그 사건의 범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지금 당신의 신분증을 갖고 있다는 말에 또 놀랍니다. 수연이는 그가 대리운전 기사라는 사실, 운전면허증을 회사에 두고 왔는데 그게 도윤이라는 사람에게 대여됐다는 사실, 그리고 그 도윤이라는 사람은 청각장애인이 아니라는 사실까지 모두 알게 됩니다. 사건의 진실에 한 발짝 다가서는 수현. 그녀는 윤태건의 이름을 포털 사이트에 검색해봅니다. 그리고 검색 결과에 나오는 그의 작품들을 가만히 살펴보는데요. 7년간의 공백을 깨고 발표한 첫 작품의 제목은 백이의 천사. 그리고 3개월 뒤 수연도 직접 전시회장에 가서 봤었던 그 작품의 제목은 20살의 희로애락. 그로부터 또 7개월 뒤에는 엄마의 눈물, 또 3개월 뒤에는 삶의 애환이라는 제목의 작품이 각각 전시회에서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수연이의 머릿속에서 뭔가 소름 끼치는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해요. 예전에 한 중년 여성이 와서 간호학과를 다니는 딸이 실종됐다라고 신고를 했었잖아요. 근데 백이의 천사, 이게 간호사를 가리키는 말이죠. 그리고 나서 20살이었던 수연의 동생 지훈이가 사라지고 그때 20살의 희로애락이라는 작품이 발표가 됐어요. 50대 여성이 사라졌을 땐 엄마의 눈물, 그리고 30대 직장인이 사라졌을 때는 삶의 애환이라는 작품이 발표가 됐습니다. 이건 그저 그냥 다 우연인 걸까요? 수현은 지구대에 있는 후배 경찰에게 전화를 걸어서 도윤이의 휴대폰 위치 추적을 한번 시켜보는데요. 윤태건의 작업실 근처에서 꺼졌다는 기록이 나왔다고 합니다. 지금 1분 1초가 급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후배 경찰 옆에 있던 수현의 상사가 이 전화기 너머로 수현이에게 호통을 칩니다. 최 경장, 이렇게 아무런 혐의 없이 정보 조회를 하거나 위치 추적을 하면 안 되잖아. 동생 잃고 힘든 건 알지만 공과 사는 구분해야지. 이번 일은 가볍게 못 넘어가. 지금 당장 지구대로 와! 수연이는 짧게 네 라고 대답하고 전화를 끊습니다. 그녀는 화를 못 참고 핸들을 주먹으로 막 내리치다가 갑자기 뭔가 다짐한 듯 윤태건의 개인 작업실 쪽으로 향합니다. 자, 아까 너 들리는구나 하는 소름 끼치는 태건의 말을 들은 도윤의 상황. 도윤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습니다. 어떻게 알았지? 윤태건이 계속 말을 합니다. 아니, 나는 청각장애인 기사를 불렀는데 왜 네가 왔을까? 그러면 처음부터 다 들었겠네? 도윤이의 팔뚝 털이 쭈뼛쭈뼛 섭니다. 에라이, 그냥 이렇게 된 거 빨리 경찰서로 돌진하는 수밖에 없겠다 싶어요. 그런데 윤태건이 갑자기 핸들을 잡고 있는 도윤이의 손가락을 이렇게 뒤로 확 꺾어버립니다. 도윤이는 엄청난 고통에 으악 소리를 지르면서 핸들을 놓쳐버리고 차가 크게 휘청이면서 눈앞에 보였던 경찰서를 그대로 지나쳐버리고 맙니다.
윤태건이 도윤이의 머리통을 꽉 움켜쥐고 창문을 향해서 엄청나게 센 힘으로 쾅 이렇게 박아버려요. 머리를 박고 속이 미슥거려서 막 헛구역질을 하는 도윤. 그 바람에 중앙선을 넘어가서 건너편에 달려오고 있는 트럭이랑 정면으로 충돌할 뻔했습니다. 정신이 번쩍 드는 도윤. 윤태건의 구타와 협박에 못 이겨 결국 다시 내비게이션이 시키는 대로 그의 작업실로 향합니다. 작업실까지는 15분 남았어요. 그리고 이때 윤태건의 작업실에는 수연이가 와 있었습니다. 수연이는 문고리를 삽으로 부수고 작업실 내부로 들어가서 이 전통 도자기 가마를 살펴보는데요. 사람도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큰 가마였습니다. 그리고 그 가마 옆에는 분쇄기 같은 기계도 하나 있었어요. 그 주변으로 하얀 가루와 아주 작은 금 같은 것들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수연은 묘한 기시감이 들었습니다. 아니 이런 건 처음 보는데 나 왜 이걸 어디서 본 것 같은 느낌이 들지? 그때 수연이의 머릿속을 번쩍 스치는 기억.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화장을 한 뒤에 분골함을 받아들었는데 주변 어른들이 했던 말이 떠오릅니다. 아우 요즘에 금값이 많이 올라가지고 화장할 때 금리 같은 데서 나오는 그 조그만한 금을 훔쳐가는 사람도 있대. 여러분 혹시 무슨 뜻인지 점점 느낌이 오시나요? 수연이는 자신의 머릿속 추측이 거짓이길 바랐습니다. 그리고 윤태건의 개인전에서 봤던 새하얗고 소름 끼치도록 아름답던 그 20살의 희로애락이라는 작품이 떠올라요. 수연은 여기까지 와놓고 다시 그냥 나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마주하기 너무 힘든 진실일 것 같아서 그냥 피하고 싶은 거예요. 안 돼. 지훈이를 위해서라도 정신 차리자. 다시 정신을 붙잡은 수연이 주변을 둘러봅니다. 그리고 한 종이 박스에서 지훈이의 옷과 신분증을 발견해요. 이제 지훈이가 어딘가에 살아있을 거란 희망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내 동생을 이렇게 만든 새끼를 반드시 찾아내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 수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이때 밖에서 펑 하는 굉음이 들려오는데요. 수연은 빠르게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도윤이가 운전하는 차는 윤태건을 태우고 점점 작업실로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도윤이는 어떻게 해서든 살고 싶었어요. 어차피 저 새끼를 내가 완력으로 이기지 못할 거라면 그냥 같이 다쳐버리는 편이 낫겠다. 생각이 여기에 미치자 도윤은 미친 듯이 가속 페달을 밟아서 무작정 그냥 정면으로 부앙 돌진을 합니다. 윤태건이 옆을 돌아보고 뭐라고 하기도 전에 쾅! 나무를 들이받고 자동차 보닛이 휴지처럼 구겨져요. 수연이가 들었던 그 펑 하는 굉음이 바로 이 사고 소리였습니다. 잠시 후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뱉으며 눈을 뜬 도윤. 다행히 윤태건보다 먼저 정신을 차렸어요. 도윤이는 빠르게 나가서 트렁크 문을 엽니다. 트렁크에는 피떡이 된 남자가 누워 있었어요. 자기 친구인지 누군지 얼굴을 알아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때 도윤이의 몸이 뒤로 확 쏠려갑니다. 윤태건이 깨어나 뒤에서 도윤을 공격한 거였어요. 윤태건은 감히 날 속여? 하면서 반쯤 미쳐버린 눈을 하고는 도윤이를 미친 듯이 때리기 시작합니다. 땅바닥에 퍽 쓰러진 도윤. 그는 있는 힘껏 손에 흙을 모아서 윤태건의 얼굴에 쫙 하고 뿌립니다. 아이씨! 윤태건이 얼굴에 묻은 흙을 털어내고 도윤을 다시 공격하려고 하는데 그때 두 사람 앞에 수연이가 나타납니다. 윤태건은 수연을 징그럽도록 빤히 쳐다보면서 말해요. 어디서 봤나 했더니 그 20살짜리 남자의 지갑 속 사진에 같이 있던 그 여자네? 수연이는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합니다. 윤태건이 말해요. 너 동생이 어떻게 됐는지 아는구나. 야, 예술이란 건 원래 그렇게 힘든 거야. 뼈를 분쇄하고 도자기로 굽는 거 그거 완전 중노동이 따로 없어. 산채로 도자기 가마에 던져 넣는 것도 그것도 되게 힘들어. 닥쳐! 수연이 부들부들 떨면서 소리칩니다. 자신의 작품에 영혼이 없다는 말을 듣고 영혼을 불어넣기 위해서 사람들을 희생시켜온 윤태건. 그는 자신의 범주에 대해서 자랑스럽다는 듯 역겹도록 자세하게 수연이 앞에서 줄줄 떠벌렸고 수연이는 이성의 끈을 겨우겨우 붙잡으면서 안주머니에 있는 녹음기로 그의 진술을 다 녹음하고 있었어요. 말을 마친 윤태건은 수연이에게 달겨들어 그녀를 제압하고는 말합니다. 너는 무슨 작품으로 만들어줄까? 누나의 헌신 어때? 하지만 당하고만 있을 수연이 아니죠. 윤태건의 사타구니를 걷어차고 손톱으로 막 누나를 찌르면서 거칠게 맞서 싸웁니다.
그리고 드디어 사이렌 소리가 들립니다. 경찰이 출동한 거였어요. 윤태건은 사이렌 소리를 듣고 나무 사이 수풀을 헤치면서 산속으로 빠르게 숨어 들어갑니다. 미친 듯이 그를 추격하는 수현. 그런데 아무리 쫓아가도 거리는 좁혀지지 않고 윤태건은 점점 더 멀리 도망쳐갑니다. 심지어 수현은 넘어져서 발목을 접질리기까지 했어요. 이대로 놓칠 순 없다고 판단한 수현은 결국 윤태건의 다리를 향해서 총을 발사했고, 윤태건은 그대로 으악 하고 고꾸라지며 언덕 너머 물살이 아주 빠른 강 아래로 추락합니다. 안 돼! 울부짖는 수현.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도윤이 병실에서 눈을 뜹니다. 그가 눈을 뜨자 부모님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벌떡 일어섭니다. 그러다가 쟁반이 땅에 와장창 떨어졌는데 도윤이의 귀에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네, 그날 도윤이는 윤태건의 무자비한 폭행으로 심한 부상을 입었고 기적적으로 목숨은 건졌지만 청각을 잃고 말았어요. 이제 진짜 청각장애인이 되고 만 거죠. 윤태건은 수연이가 쏜 총에 한쪽 다리를 맞고 강으로 추락해버린 이후 실종됐습니다. 시신도 발견되지 않았어요. 트렁크 속 남자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도윤이의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21살의 어떤 대학생이었고 다행히 도윤이 덕분에 목숨을 건졌습니다. 도윤이는 처음엔 청각장애인이 됐다는 사실에 절망했지만 가족과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서 다시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공무원 시험은 포기하기로 했지만 대리운전 일이 제법 적성에 맞는 것 같아서 한 업체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그렇게 다시 돌아온 봄. 그는 상쾌한 기분으로 대리운전을 하러 나섭니다. 안녕하세요. 대리운전까지 말했는데 운전석 창문이 찡 내려갑니다. 검은 모자를 푹 눌러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다 가린 남자였어요. 그는 차문을 열고 내려서 한쪽 다리를 절며 조수석으로 옮겨 탑니다. 그때 트렁크에서 쿵 하는 소리가 나는데요. 하지만 도윤이는 이젠 정말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기 때문에 아무것도 알아채지 못한 채 부릉 시동을 걸고 출발합니다. 네, 이 소설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윤태건은 과연 살아있는 걸까요? 마지막에 막 모자 쓰고 얼굴 다 가리고 나타난 그는 복수하러 돌아온 윤태건인 걸까요? 이날의 작가의 소설 대리운전 재밌게 들으셨나요? 내용 진짜 흥미진진하죠? 결말은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큰 소리로 방귀 뀌고 틀으면 큰일 났다. 아니야. 하지마. 큰 소리로 방귀 뀌고 틀으면서 큰 소리로 방귀 어떡해. 그만해. 계속 쌍욕을 하는 사람, 큰 소리로 방귀 뀌고 트름하는 사람 빼버릴까 이거?